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신기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드리는 과학을 듣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계신가요? 아니면 볕 좋은 공원 벤치에 계신가요? 전국 팔도 어느 동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퀴팀해 주시면 제가 그쪽을 향해 더 반갑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 보따리는요. 우주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또 가장 강력한 존재, 바로 블랙홀에 관한 것입니다. 블랙홀이요? 네,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만큼이나 정말 오랫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그런 주제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검은 구멍, SF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거대하고 어찌 보면 초현실적인 존재의 개념이 100여 년 전 가장 참혹한 현실, 바로 전쟁터 한복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부터가 참 극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15년이요? 네, 포탄이 장렬하고 총성이 빗발치는 러시아 전선의 어느 독일군 참호 속이었습니다. 그곳에 포병 장교로 복무하던 한 남자가 있었죠. 네. 총과 포탄 대신에 펜과 종이를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과학자. 그의 이름은 카를 슈바르츠 슐트였습니다. 군인이 참호 안에서 계산에 몰두했다니 정말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곳에서 대체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까? 당시 과학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야말로 최대의 난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최대의 난제라면요?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막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해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아, 그 유명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요? 네, 이 이론은 중력이란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현상이다. 라는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뒤엎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개념도 생소했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극도로 까다로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무려 10개의 방정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열린 미분 방정식이었으니까요. 10개나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본인조차도 완벽한 일반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사치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 본인조차도요? 네, 그렇죠. 당대의 네로라는 수학자와 물리학자들 모두가 풀이를 시도했다가 전부 포기한 상태였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안락한 연구실에서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슈바르츠 슐트는 포탄이 터지는 참호 속에서 풀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포성을 자장가 삼아서 밤마다 계산에 매달렸고요.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완전한 해를 구해낸 겁니다. 와, 그리고 그 결과를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은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포화 속에서도 당신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였죠. 아인슈타인이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경탄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단순히 수학적 증명만 담겨 있었던 게 아니었죠. 네, 바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위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계산 결과 매우 기이한 존재가 예측됩니다. 기이한 존재라? 네, 슈바르츠 실트의 계산에 따르면요. 만약 별이 충분히 무겁고 또 작게 압축이 된다면 그 주변의 시공간이 무한대로 휘어져서 무한대로요? 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우주적인 함정의 존재를 예견한 거죠. 당시 과학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에 그런 괴물이 존재할 리 없다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이것은 그저 수학적인 허상일 뿐이다. 실제 우주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랬군요. 안타깝게도 슈바르츠 실트는 이 위대한 발견을 세상에 알린 지 불과 몇 달 만에 전선에서 얻은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 자신의 계산이 훗날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우주를 이해하는 패러다임을 바꿀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싹튼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이라니 그 시작부터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이한 존재, 블랙홀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블랙홀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인 휘어진 시공간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블랙홀을 알려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 뉴턴은 중력을 물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거든요. 어떻게 달랐나요? 질량이 공간과 시간을 합친 시공간이라는 4차원 구조 자체를 휘게 만든다. 그리고 그 휘어진 시공간의 경사를 따라서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력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시공간이 휜다는 개념이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비유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막이나 아니면 침대 매트리스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침대 매트리스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평평하겠죠. 여기에 아주 무거운 볼링공을 하나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푹 꺼지면서 휘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옆으로 작은 구슬을 굴리면 구슬은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볼링공이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를 향해서 빨려 들어가듯 굴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태양이 시공간이라는 매트리스를 누르고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의 경사면을 따라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면 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별과 블랙홀은 그 휘어짐의 정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태양이나 지구 같은 일반적인 천체는 매트리스를 그저 움푹하게 만드는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블랙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볼링공이 너무나도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매트리스에 아예 구멍을 뻥 뚫어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구멍을요? 네, 한번 빠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바닥이 없는 낭떠러진 셈이죠. 따라서 그 주변을 지나는 모든 것,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그 구멍 속으로 영원히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멀쩡하던 별이 어쩌다가 그런 끝없는 낭떠러지로 변하게 되는 건가요? 모든 별이 결국 블랙홀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블랙홀의 탄생 과정을 이해하려면 별의 일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별은 평생 동안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두 가지 힘이요? 네. 하나는 별 자신의 무게 때문에 중심으로 끊임없이 뭉치려는 힘, 바로 중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때문에 밖으로 터져나가려는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아, 안으로 누르는 힘과 밖으로 미는 힘의 균형이군요. 마치 그 압력밥솥 내부에서 증기가 뚜껑을 밀어내는 힘과 뚜껑의 무게가 밥을 누르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젊고 건강한 별은 바로 그 두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수십억 년간 안정적으로 빛을 내죠. 하지만 별의 연료인 수소나 헬륨이 모두 소진되면 연료가 떨어지면 네, 밖으로 밀어내는 핵융합 에너지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오직 안으로 짓누르는 중력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별은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섭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별의 질량에 따라 운명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우리 태양 정도의 별은 어느 정도 수축하다가 백색 외성이라는 작고 단단한 지구 크기의 천체로 삶을 마감합니다. 네. 하지만 태양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다릅니다. 이 별들은 붕괴를 멈출 힘이 없어요. 멈추지 못하고. 네, 결국 스스로의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끝없이 붕괴하면서 시공간에 구멍을 뚫는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원자 내부의 텅 빈 공간마저 완전히 으스러지죠. 원자 내부의 공간까지 으스러진다는 게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원자 하나의 크기를 서울 잠실 주경기장만 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실 경기장이요? 그러면 원자 핵은 그라운드 중앙에 놓인 축구공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텅 빈 공간이죠. 아, 대부분이 빈 공간이군요. 그렇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이 거대한 경기장 전체를 그 축구공 하나 크기로 압축시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한대의 밀도를 가진 중심점을 과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이라. 이 엄청난 압축을 구독자님들이 좀 체감할 만한 다른 비유는 없을까요? 저는 종종 곰국 끓이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곰국이요. 재미있네요. 큰 가마솥에 가득 담긴 사골 국물을 며칠 밤낮으로 푹 고아내면 수분은 다 날아가고 아주 진한 액기스만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블랙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대한 별 하나가 가진 모든 물질을 중력이라는 불로 계속해서 졸이고 또 졸여서 우주에서 가장 진하게 농축된 엑기스 덩어리로 만든 것이죠. 와, 지구 전체를 압축해서 각설탕 하나 크기로 만든 것과 같은 밀도입니다. 그리고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네, 이 선을 넘어가면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외부 우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이죠. 특이점과 사건의 지평선. 듣기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럼 이제 더 무서운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아주 기묘하면서도 끔찍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스파게티화 현상, 우리말로는 국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국수 효과요. 몸이 국수가락처럼 변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을 향해 발부터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시죠. 네. 블랙홀의 중력은 거리에 따라서 그 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블랙홀에 조금 더 가까운 발끝과 상대적으로 먼 머리끝에 작용하는 중력의 차이가 수백만, 수억 배 이상 나게 됩니다. 수억 배요? 네. 발을 잡아당기는 힘이 머리를 당기는 힘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고무줄처럼 혹은 국숫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쭉 늘어나면서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최후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시공간의 왜곡 때문에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어쩌면 국수 효과보다 더 기이하고 철학적인 현상입니다. 블랙홀에 빠지는 당사자와 그 모습을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경험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흐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블랙홀로 떨어지는 당사자는요,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것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 채 찰나의 순간에 빨려들어가 사라질 겁니다. 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동료의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다른 광경이라면? 동료의 눈에는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모션 장면처럼 말이죠.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마침내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은 영원히 멈춰버린 한 장의 사진처럼 그 자리에 팍재되어 버립니다. 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경계선에 마지막 모습이 얼어붙는 것이죠. 나는 이미 오래전에 특이점으로 사라져 존재하지 않지만 바깥 우주에서 보는 동료에게는 나의 마지막 뒷모습이 영원히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당신은 사라졌지만 우주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영원히 기억한다. 참으로 시적인 표현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하고 오묘한 존재네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우주 전체가 어쩌면 거대한 블랙홀의 내부일지도 모른다는 가설 말입니다. 네, 이것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대담하고도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특성을 연구하다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이상한 점이요? 보통 물체는 덩치가 커지면 밀도도 샘께 높아지거나 유지되는데 블랙홀은 정반대였습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평균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 거죠. 크기가 커지는데 밀도가 낮아진다. 쉽게 와닿지는 않는군요. 예를 들어 태양 질량의 블랙홀은 원자 핵보다도 밀도가 높지만요. 수십억 배 질량이 큰 초거대 블랙홀의 평균 밀도는 물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는데 사건의 지평선 크기는 질량의 정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질량과 크기를 가지고 평균 밀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주 전체의 밀도를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거대한 블랙홀의 밀도 공식과 비교해 본 순간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기에 그랬을까요? 우리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리 우주와 질량이 같은 거대한 블랙홀이 가져야 할 밀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그 계산이 의미하는 바는 설마 우리가 지금 거대한 블랙홀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 가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광활한 우주가 사실은 우리 바깥에 더 큰 상위 우주 속에 존재하는 어느 블랙홀의 내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와, 마치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마트레시카처럼 말입니다. 큰 인형을 열면 그 안에 작은 인형이 있고 그걸 또 열면 더 작은 인형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거대한 우주 안에 블랙홀이라는 아기 우주가 있고 그 아기 우주 안에 또 다른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완전히 바뀌어야겠군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끝내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블랙홀은 모든 것의 종착역이자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우주를 잉태하는 우주의 자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자궁이요? 네, 한 우주에서 별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만든 블랙홀이 그 내부의 특이점에서 새로운 빅뱅을 일으켜서 또 다른 우주를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동양 철학의 깊은 가르침이 최첨단 물리학의 가장 끝에서 그대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지점입니다. 수십억 년 전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의 죽음에서 나온 자네들이 뭉쳐서 태양계가 되고 지구가 되고 마침내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별의 후손인 우리가 별의 가장 극적인 죽음인 블랙홀을 통해 우주 탄생의 가장 근원적인 비밀을 엿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먼지처럼 작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주의 시작과 끝을 사유하는 위대한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입맛에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뉴스나 신문을 보시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하고 궁금했던 게 있다면 주저 말고 아들, 딸에게 말하듯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제가 돋보기 쓰고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제가 길 잃지 않고 선생님 댁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듣다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